저는 그 두 분이 뉴스타파라는 정체성이 공통적으로 있다 보니까 오래 전부터 알았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사전에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리 오래 한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선배. 그렇죠. 그게 근데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어. 그래요? 네. 제가 2022년 10월 달에 뉴스타파를 갔고요. 최 선배는 훨씬 전에 이따 KBS에 계실 때 제가 뉴스타파 들어갔으니까. 처음 만난 거는 최경영의 최강시사 FM 라디오 진행하실 때 출연자로 제가 출연자로 나갔죠. 아 그랬군요. 그러면 선배가 그때 출연하셨을 때는 그 JTBC 계실 때 출연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JTBC는 어디 출연을 못하니까 뉴스타파 있을 때 뉴스타파 2023년도에 아마 출연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KBS 계시고 JTBC 계실 때는 흔히들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 있을 때는 두 분의 교류가 딱히 없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없었죠. 네, 그리고 그냥 다른 기자들한테 어떤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들었는데 확실히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 그 기자들이 봉지욱을 이야기할 때하고 진짜 뉴스타파에서는 이제 같이 근무는 안 했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진짜 이렇게 취재한 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하고 보면 이게 레거시 미디어에서 많은 어떤 견제를 받았구나 그런 느낌. 원래 특종하고 단독 많이 하는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이 시샘을 하죠. 더 놀란 거는 사실은 전 고려대는 그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에 모두가 다 이제 동문 관계가 일체된 관계로 알았는데 왜냐면 심지어 제가 고대 모임을 한번 나가봐서 어필할 포인트를 찾다가 저희 집이 1905호였거든요. 그거라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1905년이었죠. 아니, 두 분이 서로 이제 그 동문 관계라는 것도 방송 직전까지도 몰랐다는 데 놀랍습니다, 홍 선배. 아니 근데 요즘 언론사 저희 JTBC 있을 때도 별로 잘 몰랐어요. 무슨 뭐 고려대라고 해서 무슨 모임이 있다거나 전혀 없습니다 요새. 그렇지. 오히려 서울대 고대 연대는 모임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냥 최근에도 이제 어떤 취재를 하면서 확실히 무슨 뭐 그런 대학 이전보다도 출입처 인연이 기자들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선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출입처에서 굉장히 이제 끈끈해졌으면 그게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권력 지향형의 사람들로 모여져 있는 그런 출입처면 거기에서 이렇게 단계를 밟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봉지욱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탐사 보도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인간관계 거리두기가 좀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잘 믿지 않아. 그래서 뭐 그렇게 관심은 없습니다. 인간에 관한 관심은 애정은 없습니다. 근데 뭘 취재를 뭐 한 것 같다. 근데 기사를 보고 잘했네라고 하면 이게 관심이 생기는 거죠. 저희 방송에도 최근에 봉지욱 선배 나와서 한 얘기들이 결국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한 단계 현실화되는 걸 보면서 역시 취재 능력이 대단하시다 감탄을 좀 했었는데 여하간 이제 그 뉴스타파를 떠나셔가지고 오프 더 레코드 이렇게 그 유튜브 채널 개설했는데 그것도 여전히 많은 분들의 환호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아직은 뭐 장난처럼 시작했다가 구독자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금 뭔가를 이제 좀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제가 이제 느끼기에 지금은 이제 회사 그만둔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하다가 뭔가 좀 때가 되면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처럼 계속할 수는 없죠. 그렇죠. 뭐 이명수랑 맨날 뭐 삼겹살 구우면서 이게 한두 번이지 번이지 한 3-4번 넘어가면 짜증내요. 그거 보면 삼겹살도 한두 번이지. 그렇지. 아니 그래도 삼겹살 굽는다고 10,000명 시청자가 몰리는 거는 대단한 인파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경향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말에 하셔라. 주말에 경쟁이 없잖아요. 지난 주말에 잘 안 됐거든요. 주말에 하셔라. 아니 일요일에 하는데 저희가 욱수수 쇼라고 뭐 이렇게 재미삼아 셋이서 정말 뭐 대본도 없고 작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여서 앉아서 이제 옛날 얘기하는데 24,000명까지 동접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신기하긴 한데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저희도 알고 있어서 이명수 요새 취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왜냐하면 명수가 그러더라고요. 야 지우가 내가 아무리 먹방하지만 이거 계속 못하는 건 나도 알고 있어. 그러면서 이명수가 지금 뭐 큰 건 하나 취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큰 거요? 내년 지방선거 직전에 터뜨리겠다고. 시기까지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건데 사실 최경영 TV는 사실 사실 정치 경제를 망라하고 최경영 선배가 사실 장점이 보면 저 같은 사람 정치밖에 안 되는데 경제까지 변형이 가능하시니까 사실은 정치가 제가 잘 안 돼요. 정치가 잘 안 돼. 그리고 이제 경제는 편하죠.
최근에 상황이죠. 보니까 경제에 대한 비중을 점점 늘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죠. 대선 전부터 한 대선 전에 한 3개월 전부터 좀 무리를 해서 경제를 하기 시작을 했고 주식, 부동산, 재테크, 뭐 국제 경제 이렇게 쭉 했는데 지금 비중이 40에서 한 50%까지는 된 것 같습니다. 아, 많이 올리신 거죠. 예, 그러니까. 전체 네. 콘텐츠 비중이. 근데 이제 조금 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지금 상황은 이제 내란의 시대나 뭐 이렇게 막 완전히 그런 전쟁의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일종의 평화의 시대라고 보면 사람들이 이게 루퍼드 머독이 한 이야기예요. 루퍼드 머독이 앞으로 팔릴 콘텐츠는 딱 두 가지다. 돈에 관한 콘텐츠 그리고 스포츠에 관한 콘텐츠. 아, 돈과 스포츠. 예. 세계적인 미디어 재벌이죠. 루퍼드 머독이 그 이야기를 한 게 한 십몇 년 전인데 세상이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돈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스포츠계 상징적으로 이게 연예 엔터테인먼트까지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만 경쟁력이 있을 만한 콘텐츠라고 그 미디어 재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유튜브도 사실 이게 너무 많아서 그렇지 경제 콘텐츠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사람들이 믿을 만한 또 경제 콘텐츠가 맞느냐 뭘 진짜 팔지를 않고 뭔가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면서 뭐 이런 거가 맞느냐 하고 하면 또 그것도 또 딱히 많지는 않아요. 아니 저는 이제 사실 최현일 선배 네. 페이스북 뭐 글만 봐도 버럭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 경제 방송하면서 그렇게 화낼 일은 잘 없으신 거죠? 그거는 별로 없죠. 그거는 굉장히 이제 경제는 그 리니어 아주 직선적인 논리적인 단계별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추론도 발달을 하고 거기에 관한 근거는 통계는 다 있어야 되니까 그 수치들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굉장히 편하고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세상은 리니어의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직선의 세상이 아니고 인간의 머리만 직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특히 기자들이나 작가들의 약점이 늘 텍스트를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글쓰기는 다 논리의 세계예요. 하지만 진짜 세상은 복잡계거든요. 그러니까요. 논 리니어의 세상입니다. 진짜 세상은 비선형의 세상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뭐가 어떻게 튀어나올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기자들은 그거를 취재를 통해서 그 놀라운 경험을 한두 번씩 해보는 거죠. 직선으로 사고했던 어떤 사실은 모든 탐사 보도는 음모론에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직선으로 쭉 나열해서 보도는 못하지. 자신의 상상과 전제를 보도는 못하죠.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를 여러 번 느끼지 않습니까? 탐사보도 기자들은 아 이게 세상이 내가 재구성하는 것과는 다른 세계에 있었던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경제는 그 미래에 관한 거니까 당연히 재구성은 다시 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다가 경제는 또 심리와 관련이 돼 있거든요. 대중 심리와 관련이 돼 있는데 뭐가 촉발이 돼서 뭐 가령 오일 쇼크든 달러 쇼크든 뭐가 촉발이 되는데 그 파장이 데시벨이 10일 거야, 100일 거야. 그걸 누가 예측을 합니까? 그리고 100이면 어떻게 미국에는 영향을 미치고 한국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야?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이 대응이거든요. 경제 정책을 바로 이제 실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경제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단기적으로 볼지 장기적으로 볼지는 또 몰라요. 또 시간이 지나봐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의 그 메커니즘에 관해서 조금 좀 뭐랄까요 심도 깊게 쭉 분석을 하고 그거를 잘 전달을 해드리면 아 그렇지 세상이 원래 저런 거였잖아. 왜냐하면 다 직장 생활이나 이 경제 활동을 수십 년 해보신 분들은 아 저 친구 말이 맞네. 생활로 체감되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빠져 있는 거는 텍스트의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통계치만 보고 따따따따따따 그 다음에 전문가 인터뷰 딱 해서 이럴 겁니다. 저럴 겁니다. 참반 뭐 참 그 정도까지만 나와도 엄청나게 좋은 기사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참반 말고 그레이한 것들이 수천 억만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다 이야기는 해줄 수 없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네, 그럼요. 네. 알지를 못해요. 기본적으로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말들이 많지 또. 네. 네. 그 얘기 아마도 이제 탐사 보도를 하셨던 우리 봉 선배도 공감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 네. 들어보면 저건 북한 보도랑 비슷하네. 왜냐면 우리가 뭐 평양에 뭐 누가 없어졌다, 뭐 갑자기 뭐 3년 후에 막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추청됐다고 그러는데 그 3년 전까지 거기에 대한 반론은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북한 가서 확인을 못 하니까.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네. 네. 시간이 지나면 비로소 그렇지. 이제 드러나는. 그리고 그런 건데. 봉 선배는 네. 최근에 소식을 접하니까 TBS에서 진행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는 겁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세상은 복잡계고 비선형이다. 저도 뭐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요. 저희가 그 장인수 이명수 기자랑 욱수수 쇼 하다가 제가 TBS 그 사태를 잘 몰랐어요. 뭔가 오세훈이 TBS에 지원금을 끊었다 정도는 알았는데 내용을 딱 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TBS의 재정 의존도가 서울시에 70%가 넘었다고 하는데 그 상태에서 그걸 끊어버리니까 TBS가 있는 건물이 이제 JTBC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건물도 굉장히 크고 알고 보니까 그거 다 서울시 건물이고 TBS는 이제 입주해 있는 상태에서 직원들이 건강보험료가 체납이 돼서 대출이 막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전부 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1년 넘게 그 월급 못 받으니까.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아무런 조치를 안 해준 거예요. 95.1 수도권 FM 라디오는 굉장히 전파는 국민의 전파잖아요. 우리 국민 재산인데 그게 지금 방송국 하나가 통째로 없어지고 임직원 400명이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이미 한 150명 나갔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이런 일이 있어라고 얘기하다가 야 우리 같은 사람이 좀 도움이 되면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처음에 생각은 욱수수 쇼를 그냥 재미삼아 저희끼리 하다가 반응이 좋으니까 정규 채널화를 할까 하다가요. 별도로? 네, 어디서 뭐랄까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득 제가 드는 생각은 여기 돈 들어오면 셋이 싸운다 이거 나중에 돈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든 생각은 차라리 그러면 TBS는 지금 제작비가 없어요. 아예. 이럴 때 야 아무도 거기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우리가 하면 어떠냐 그런 제안을 했고 처음에는 이제 욱수수 쇼 자체를 그냥 아예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작비가 정말 없고 직원들 대부분이 무급 휴가를 하다 보니까 뭐 보니까 대리운전하고 편의점 알바하고 막노동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어떻게든 생계는 이어나가야 되니까 제작진이 그래서 무급 휴가자가 너무 많아요. 회사에 나온 사람 별로 없어서 퇴직하신 분들이 막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엊그제 회의를 해서 10월 24일인가요? 10월 17일에는 이제 일단 라디오 송출은 안 하고 유튜브로 한번 준비 방송 한번 하고 그 다음 주인 10월 24일에는 라디오 송출과 유튜브 송출 동시에 하기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 낮 12시에 올해도 못 해요. 1시간밖에. 1시간? 네. 1시간 정도 하고 유튜브로 1시간 정도 더 하고 한 2시간 정도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제가 진행을 맡게 되는데 주로 나오는 사람은 이명수 장인수가 아닐까. 주로 나오는 축하합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 들어보면은 그 어떻게 화려한 씬에 가는 것 같지만 배경은 제작비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급 봉사에 준하는 형태로 일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 결심이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얘기했을 때 저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월화수목금을 매일 하게 되면 감당할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하게 되면 아무 일도 못 할 거 아니에요. 못하죠. 하루에 그 라디오 1시간을 한다고 맞습니다. 하면 최경영 선배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봤거든요. 매일 아침 라디오를 할 때 진이 그냥 빠지거든요. 끝나고 유튜브까지 하시고 그 모습을 제가 봤을 때 맞는 말이네 했는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니까 뭐 크게 부담은 없고 변상욱 선배도 변상욱 기자도 화요일날 맡아주시기로 해서 이렇게 지금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아마 그게 띠가 채워질 것 같아요. 난 12시로 띠가 채워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경영 선배는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다. 본인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진행 중인 사안을 이게 지금 TBS가 제 생각에는 지금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새로 생겼잖아요. 새로 생겨서 그 위원 구성이 11월 초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해서 내년 초쯤에는 서울시가 TBS를 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냥 완전히 붕 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미디어통신위원회가 TBS의 그 약관 개정만 해주면 공영방송을 하고 방송발전기금 지원 방안도 지금 거론이 되더라고요. 재정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공영방송이 하나 더 생길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고 그 기금이 들어가게 되면 정상화가 될 겁니다.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일단은 서울시랑 너무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건물도 서울시 건물이고 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이 바뀌는 게 가장 좋죠. 그러면 자연하게 또 풀리는 TBS.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는 박원순 시장 때 TBS를 독립시키려고 했었대요. 건물도 TBS에 넘기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오세훈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어준은 거기를 떠난 지가 몇 년인데 그 옛날에 김어준이 있었다고 김어준 타령을 거기를 그렇게 복수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또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잘 활용하면 모르겠습니다. 선전 도구가 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자기를 위해하지 않는 세력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좋은 도구를 왜 포기한지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근데 지방선거가 중요한 게요. 지금 서울시 의회가 국민의힘이 지금 다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BS에 대한 그 설립 조례, 지원 그 근거 조례를 폐지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방어를 할 수 있었다면 TBS 지원금이 끊기지는 않았겠죠. 이제 각자의 전문 분야로 좀 넘어가서 최재형 선배 하면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계엄 기간 등등 포함해가지고 정치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 정치 평론을 잘 하시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원래 전공 경제 아닙니까? 실은. 저는 그렇게 자리매김을 꾸준히 해오고 있죠. 아니, 예전에 저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그 아침에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 출연한 정치인이랑 막 싸우더래요. 앵커가. 뭔데? 그러고 딱 이질만하면 나온 영상 있죠. 이거 보니까. 최강 시사에서 최경영 선배가 출연자랑 엄청 싸우고 있더라고. 난리가 났더라고. 그래서 그걸 많이 보는 거죠, 사람들이. 논쟁적으로 출연자가 할 말을 하고 앉아가지고 저는 그건 진짜 반대예요. 좌우에 앉아가지고 자 1분 얘기하고 이게 뭐 선거 토론도 아니고 의미 없죠. 그래서 최강시사 그때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때 그 싸울 때도 전부 다 제가 한두 번 어디에서 말했지만 그 국회의원들이랑 싸울 때는 주로 그 어떤 정파적인 문제 가지고 싸운 게 아니고요. 하태경 의원이랑 싸울 때는 한국의 정치인들은 어떻게 노동자들한테 그 소득을 계속 내려라, 월급 내려라 그런 소리를 정경련이랑 같이 하고 미국의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 트럼프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뭐 집회 가가지고 말이지 파업하는 사람들한테 등 두드려주면서 그 트럼프도 직접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예요. 그러면서 왜 계속 월급 올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저 이야기 하면은 포퓰리즘 소리 듣는다. 한국 정치인들은 왜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네. 뭐 그런 투였고 나머지 이슈들은 이정현 의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언론 자유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예. 언론 자유와 관련된 것들이고 이정현 의원도 그렇고 이제 권성동 지금은 이제 구치소에서 잘 계시겠지만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언론 자유를 핍박했던 대표적인 국회의원들이죠. 예. 이정현 의원은 뭐 거국적으로 좀 잘 좀 봐줘라고 했던. 근데 세월호 보도. 세월호 보도도 그렇고. 근데 그런 티를 이제 계속 내는 거죠.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의 선봉장으로 또는 보수의 힘으로 그렇게 계속 자리매김을 하려면 이 언론 자유 문제하고 노동자의 그 월급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맨날 한국경제신문이나 무슨 이런 정경련 투의 요 스탠스에 관해서 그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인지에 관해서 저를 좀 설득을 해주세요. 의견 표명을 제대로 해라. 왜냐하면 아니 임금이라는 것도 사람이 귀해지면은 임금이 올라가야지 뭐 그럼 떨어지나? 그게 자본주의 시장 원리죠, 사실은. 아니 그리고 당연히. 이제까지 미국 월급이나 유럽 월급은 다 억제해서 통제해가지고 자본주의가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나라 중국 공산당이에요. 그런 나라가 중국 공산당이라고. 노동자 당이라고 만들어 놓고 1949년에 오히려 노동자들을 탄압했잖아요. 노동조합 탄압했잖아요. 그게 중국 공산당이에요. 월급 못 올리게 하고. 그거 중국 공산당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자본주의냐고. 그냥 그런 것들을 이쪽 편도 들고 저쪽 편도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뭐 안 좋을 때는 우리 다 대동단결해서 너무 많으니까 뭐 현대차든 삼성전자든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자본시장 경제 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이런 사족을 붙여가면서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무조건 높대. 무조건 깎아야 된대. 뭐 이런 식으로 수십 년을 살았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들은 그게 자본주의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걸 또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해. 그게 어떻게 해?
그리고 언론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수백 개 수천 개의 다양한 의견이 그런 편집국이나 그런 보도룸이 나와서 수백 수천 개의 의견이 있는 아주 버라이어티하고 화려한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거지 누가 출입처에 똑같은 검은색과 똑같은 하얀색을 원합니까? 그게 무슨 자유민주주의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고 그거를 계속 고착시키려고 하는 집단이 분명히 한국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저는 참칭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 부딪히게 되는 거죠. 아니면 주장을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떼든지 우리는 중국 공산당으로 가고 싶다고 하든지 그렇게 말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일종의 이제 기본 틀이기 때문에 그 기본 틀은 완성해 놓고 KBS를 떠나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왜 그렇게 좀 심하게 싸울 때도 있었냐면 어떤 가치가 들어가 있는 아젠다에 관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아야 된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고 들어갔어요. 그렇구나. 네, 그 아젠다에 관해서 절대 물러서면 안 된다. 왜냐하면 또 그 나물에 그 밥이 되고 또 비슷하게 가니까 어떤 인간의 가치, 노동의 가치, 이건 돈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인간 노동이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돈으로. 예? 안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 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가치를 서로 존중을 해 주면서 살아가는 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네. 그게 공화국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유주의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 언론 자유가 기본인 거고.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요. 아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최경영 선배 방송을 오래 보셨던 분들은 KBS 때부터 하시는 말씀이 최경영 선배가 이제 부동산 사지 마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거듭 강조했는데 최근에 제가 첩보를 접했는데 우리 최경영 선배가 부동산을 사라고 하고 다니신대요. 좀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지금? 아니 그게 이제 제가 부동산을 사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을 공영방송 기자로서 선호하는 거죠. 네. 1가구 1주택이나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50% 정도밖에 안 돼요. 유주택 가구가. 근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자가 보유율이 60%가 넘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서울은 반반이에요. 그렇죠? 네. 유주택 가구와 무주택 가구가.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공영방송 기자는 어느 편을 들어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제가 집이 없었을 때도 있었지만 있었을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일관되게 무주택자 편을 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영방송 기자라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공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가치나 어떤 역할이나 어떤 윤리적인 이야기고 시장은 냉정하게 바라봐야죠. 그래요? 시장은 그죠. 시장을 안 샀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보니까 시장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좀 위험합니다. 지금은? 네, 지금은 모든 자산이 주식을 포함한 부동산까지 다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반적으로? 역으로 왜 그러냐면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1억과 지금의 1억이 너무 달라요. 과거의 5억과 지금의 5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자산이 많은 주식을 사거라. 그렇죠? 자산이 많고 현금도 많이 버는 주식이면 굉장히 좋겠죠. 자산 주면서 성장 주면 굉장히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만큼 충분한 여력이 되신 분이라면 2주택, 3주택을 사라는 거는 아니고 네. 집이 없다면 자산 시장에 이상한 버블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시기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네. 네. 전반적으로 좀 위험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시라 제가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아니지만 네. 현실은 좀 인지하시라. 네. 네. 좀 안 좋은 사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봉지욱 선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윤석열, 김건희 그 정권 3년 동안에
사실 핍박을 많이 받으신 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동어 반복하진 않을 거고 여간 그 여러 그 취재물을 내놓았고 사실 어떻게 마지막 편 같은 게 리박스쿨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최근에 약간 경찰 수사가 좀 헤매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겁니까 이거? 이게 그럴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복잡하거든요. 굉장히 이게 리박스쿨은 온실에 있는 그냥 화분 하나인 거예요. 그 온실 전체를 털어야 되는데 그 우리는 그래서 처음에 저희 기자들 둘을 보내서 참고인 조사를 받게 했습니다. 네. 받게 했고 그 참고인 조사를 떠나서 전체적인 취재 자료를 다 제공했어요. 그리고 설명을 해주라고 그랬어요. 제가 가서. 왜냐하면 리박스쿨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저희가 취재하는 단계에서 세계로 교회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조직들까지 다 취재가 돼 있었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해주고 미국에 있는 애니챔까지 해서 뭐 거기까지 우리가 수사권은 없지만 네. 미국과의 연계성까지 다 확인한 만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특히 미국과의 그 돈으로 자금으로 연결된 부분 고리를 끊으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못 설칠 거 아니에요. 근데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네. 보면 극우 태극기 집회 별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요. 돈 없어서. 근데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초지일관 특별수사팀 꾸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그냥 언급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후회합니다. 지금도 엄청 그 미국 세력이랑 연계해서 엄청 설치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어찌됐든 한미 정상회담에 크게 영향을 못 미쳤지만 고든창이나 뭐 이런 미국의 그 극우 세력들이 트럼프와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지금 그건 팩트로 그렇죠. 지금 보여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SNS에 올렸잖아요. 뭐 한국에서 교회를 뭐 압수수색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 정보를 주는 세력이 고든창이나 그쪽 미국 애들 극우 세력이 있다는 게 지금 거의 지금 확실시 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이 사람들이 막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미국은 미국의 이익 관점에서 하는 거겠죠. 트럼프는 그거를 믿어서가 아니고 트럼프는 부정선거를 아마 정말 그렇게 신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자기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할 텐데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미국의 극우와 한국의 극우를 이어서 한국의 정치 상황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이유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뭐 모스탄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여기로. 한국을 위해서 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그럼요. 윤석열을 당연합니다. 위해서 올까요? 네. 전혀 아닐 거예요. 전혀 아니죠. 근데 어찌됐든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길 추종하고 믿으니까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확산이 되고 그래서 리박스쿨 무엇보다 지금 손현숙 대표 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너무 늦게 쳤어요. 이거 대선 전에 나갔던 보도인데 영장을 최근에 쳤어요. 끝난 지가 영장을. 지금 네. 선거 끝난 그래가지고 지가 이미 언젠데. 기소하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불구속 수사하다 보니까 영장을 늦게 치고 하는 게 수사가 많이 좀 잘 안 풀렸나 보다라는 생각도 들고 대대적으로 좀 수사를 뻗어가서 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이라도 좀 경찰 차원에서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1년 2년 후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선배가 보도했던 여러 가지 의혹들 지금 3대 특검에서도 수사하고 있는데 네. 그 수사 경과에 대해서는 본인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뭐 워낙 많은 언론이 특검발 보도 잘 하고 있고요. 뭐 특검발 잘 하고 있는데 뭐 특히 그 불법 선거사무소 사용 문제, 그 강남의 화랑 그리고 양재동 서희건설 그런 것들은 다 사실로 드러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보도할 때만 해도 크게 이슈가 안 되다가 근데 이제 지금 다 받아쓰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더 드러나잖아요. 무슨 뭐 자생한방병원의 뭐 비밀 인수위원회가 뭐 사무실 썼다는 뭐 이렇게 나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 사건 무슨 뭐 보석류나 이런 금덩어리 나올 때 저는 그거는 약간 에피타이저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김건희가 나름대로 자산가인데 그 에피타이저 받고 만족할까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대선 자금과 당선 축하금 두 개로 흘러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선 자금은 어느 정도 지금 통일교하고 자생한방병으로 지금 좁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당선되고 나서 이상한 일들은 거의 다 당선 축하금 때문에 일어났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돼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한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중간에 캄보디아 같은 것도 뉴스타파 취재를 하다가 나와서 그리고 저희 기자들이 캄보디아까지 가긴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제일 큰 사이즈는 그렇게 외국으로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내가 1,200억을 받았다 한들 그거 어디다 보관합니까 한국에서? 국내에선 들통이 네. 나니까 쉽게. 진짜로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현금으로 받았다 그래도 맞아요. 그건 네. 물건으로 있기 때문에 현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다 숨겨놔야 되는데 결국 그거 다 잡히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해외로 보내는 거고 그게 이제 코인으로 세탁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캄보디아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그 김건희의 비서실장이었던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 이 사람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국정기획비서관 이 사람 펀다던 사람입니다.
펀드하고 사설 펀드 하던 사람이 윤석열 캠프 때 메시지 팀장 하다가 난데없이 국정기획비서관을 이런 사람이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김건희의 자금 집사로 알려져 있고 김혜성이 집사가 아닙니다. 김동조가 집사로 제대로 알려져 있죠. 짚고 수사를 해야 캠프 될 내부에서는 부분이 다 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김건희가 어떻게 그런 세탁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겠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도움을 줬다고 저희는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대선 자금 당선 축하금 그리고 뭐 ODA나 여러 그런 대외경제협력 차관 빼돌려서 해외에서 세탁한 부분. 근데 저희가 취재를 현장에 갔는데 캄보디아가 최근에 그 맞아요, 외교부에서 지금, 가지 네. 말라 그랬잖아요. 한국인 한 명 납치 중국인 조직에 납치돼서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거기가 중국이 장악했대요. 그래갖고 저희가 저 기자들 취재 갈 때도 다 보험 들고 야, 그 여기자 정도였구나. 2명이 갔거든요. 여기자 2명이. 근데 거기는 진짜 지금 쌍막하고 이제는 그 필리핀이나 베트남으로 그 범죄자들이 안 가요. 캄보디아로 가는구나. 예, 이따가 다 캄보디아로 넘어가고 베트남과 그 캄보디아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베트남 그 국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숨는데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도 한데 이제 문제는 거의 훈센 일가가 계속 17년간 독재를 해왔잖아요. 현지 기자들하고 저희가 협업도 뭐 해보고 다 해봤는데 거기서 그 캄보디아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일단 우리가 그 빌려준 돈 어떻게 썼는지 알 길이 없어요. 야, 끝이에요, 그냥 거기서. 정말로 이제 어두운 사실 상황들 네. 때문에 규명이 안 되실 따름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특검 수사에서 규명을 못 한다고 한다면은 특히 대선 자금 당선 축하금은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되는 일들 아닙니까? 끝까지 추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